남북 고위급 회담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군사적 긴장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자신들의 대응 덕분이라고 자찬했습니다. 2007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재개된 남북 국방장관 회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남북 회담에 참여한 4인방을 정리했습니다. 검은 옷에 결백을 상징하는 백합 한아름을 들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뉴스K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 밝힌 대법원의 판결에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인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총잔 직선제 이행을 외치며 투신에 숨진 부산대 고 고연철 교수. 교육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군사적 긴장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합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논의 중이라 밝혔는데 문제는 여야 모두 남북 고위급 회담은 자신들의 대응 덕분이라고 자찬했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사흘째 진행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 마무리, 그러니까 합의가 마무리 수순이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고위급 접촉이 현재 합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매번 반복되어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도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거듭 강조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대화가 잘 풀린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종의 조건을 단 건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야 모두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자신들의 공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군의 단호한 응징과 철통 같은 대응 태세, 그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으로 무장된 단결력이 북한이 대화를 시도하도록 만든 원동력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던 것이 유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분단 이후 끊임없이 되풀이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고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10배, 100배 응징할 때에 북한이 두려움을 가지고 무력 도발을 포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보의 벽은 높이 쌓되 대화의 벽은 낮추어서 응징할 것은 응징하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대화가 잘 풀린다면 상생하겠지만 도발엔 강력히 응징할 것이란 박 대통령의 발언과 매우 유사합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제안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3일째 밤샘 대화를 이어간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당 제안대로 고위급 접촉을 통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한 정부의 노력을 성원하고 지지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모멘텀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대응 덕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앞서 새정치연합이 제안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서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고 하던데
이상하게 뭐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인데 건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진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처음 후보로 지명됐을 때만 해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정 후보자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논문 표절 의혹과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 그리고 의료민영화 도입을 위한 전략적 인사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오늘 모두 발언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고 말해 비판받았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48년을 건국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다 깜짝 놀랐다며 건국 67주년이라고 했는데 후보는 뉴라이트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건국 걸 자꾸 주장하는 사람 생각이 뭔지 아세요? 친일의 역사를 덮고 싶어서 그래요. 정답. 그다음에요. 네. 친일의 역사를 덮고 싶어 그러고. 아, 예. 그러니까 자꾸 건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작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 등의 자신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뭔가 반박을 했다죠? 예, 앞서 정 후보자가 서울대 의대교수 시절에 기고한 논문 3편이 제자의 논문과 유사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정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결론적으로 말해 이것은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 제자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한 것이며 행정적인 착오로 지도학생의 이름이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한 의료민영화 문제에 있어선 제가 아마 원격의료 쪽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의료체계가 워낙 발달했고 수준이 높아 의료민영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영화는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세계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 민영화는 지금 현재 필요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이 이 정 후보자가 의료 민영화의 반대에 이어서 원격 의료 자체도 부분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오늘 또 한 가지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원격 의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 후보자는 앞서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의 서면 질문에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장에선 대도시에 원격 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원격 의료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좋은 수단이고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원격 의료는 먼저 대면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서 벽지에 사는 사람들의 병문 방문 숫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격 의료 활성화를 포함해 의료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 정 후보자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라고 하던데 새정치연합은 이 박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을 실패라고 규정했죠? 예,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장밋빛 공약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며 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국민 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등 핵심 공약을 파기해 국민 불신 시대만 열어놨다고 평했습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 대해 가계부채 1,100조, 중앙정부 채무 500조, 3년 연속 세수결손에 이어 나라 살림 100조 원 적자까지 빚의 신기록 행진이라며 가계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경제 수장은 뒷짐만 지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년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돈도 들고 금리도 내고 각종 규제도 풀면서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1,100조 원짜리 시한 폭탄입니다. 경제 수장은 문제가 관리 가능하다 걱정할 단계 아니라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이 오늘 지금 영상을 보니까 복귀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오늘 최고위에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108일 만에 복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먼저 사퇴를 번복하게 돼 죄송하다며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당원,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선당 후사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큰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혁신을 위해서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린다는 기보지세의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혁신에 실패하면 우리 당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 최고위원의 복귀에 문재인 대표도 어려운 결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개파 패권 청산과 당의 통합, 단합은 최고의 혁신이자 총대선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늘 최고위에는 박지원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 의원은 문 대표의 제안으로 새정치연합 한반도평화 안전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주 최고위원의 복귀에 박 의원까지 당내 직책을 맡게 되면서 일부 당원들의 탈당과 함께 제기되던 분당설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 북한의 포격 도발로 벌어진 남북 간 군사 충돌이 고위급 접촉으로 이어졌습니다. 장관급 이상 남북 회담은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 이후 8년 만인데 양측 안보정책 사령탑과 대북 대남 사업의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제대로 된 결과를 과연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고위급 남북 접촉의 실세 4인방을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 충돌로 과거에 없던 2+2 고위급 대화 라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과 북의 안보 정치 분야에서 소위 1인자들로 꼽히는 4사람이 만났습니다. 남측 인사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측 인사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2+2 고위급 대화 라인입니다. 각각의 이력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남북 안보 라인의 1인자들을 보겠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이미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남측 좌장격인 김관진 실장입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에 올라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국방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현 정권에서도 연임돼 3년 6개월간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다음은 북측 좌장격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입니다. 군부 서열 1위, 북한 권력 서열 2위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최측근 인사로 통합니다. 2005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측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 후계 체제 확립에 참여했으며 2013년 장성택 숙청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조선인민국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통일부와 통일전선부 간의 대화 채널인 이른바 통통라인입니다. 남한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김양건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 부장입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외교 안보 분야에서 정책 주원을 해온 홍영표 장관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실무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2월 남북 고위급 접촉 때에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남측 대표로 참석해 대북 협상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북측 3인방이 인천을 방문했을 때 김 대남 비서와 접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통일부 장관에 발탁됐습니다. 청와대 통일비서관에서 차관직을 건너뛰고 파격적으로 장관직에 오른 것입니다. 북측 보겠습니다.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 부장입니다. 김 비서는 대남 정책뿐만 아니라 대중국, 대일본 외교 등 대외 정책까지 관여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일 외교 브레인으로 통합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북한의 대남 외교 정책 전반을 관장했습니다. 당 국제부장에서 2007년 통일전선부장에 기용돼 대남 외교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으로 북측에서 회담에 유일하게 배석해 김 위원장을 단독으로 보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사절단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2010년 9월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에 기용되면서 명실공히 북한 내 최고 대남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북한 매체의 이번 남북 접촉 보도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승진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접촉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 채널로 자리 잡아 군사적, 정치적 사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는 남북 간의 새로운 고위급 채널이 형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백합 하나를 안고 구치소로 향하는 길. 떠나는 사람도 남은 사람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된 한명숙 전 총리의 오늘 수감 장면 모습인데, 검은 옷을 입은 한 전 총리는 이 땅에 사법정의가 죽었다는 고별사를 남겼습니다. 뉴스K 김병수 감독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모시고 저는 오늘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상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법정의가 죽은 사법정의를 다시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대표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저는 결백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울지 않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여기 함께 모인 여러분들의 체온을 느끼면서 위로를 느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는 조용한 휴식처로 들어가서 쉬게 될 것이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인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유신 면죄부를 줬다는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조아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인 박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입니다. 백 소장은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도 긴급조치 4호에 대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긴급조치란 헌법을 초월하는 막강한 대통령의 권리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정 전반에 대해 긴급조치를 하거나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수업을 하다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거나 길을 가다 술을 마시다가 정부 욕을 해도 그대로 끌고 가 감옥에 가둘 수 있었던 건 유신헌법의 긴급조치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자만 1,140명. 그중 첫 번째 위반자인 백 소장은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 구금돼 확정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백 소장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라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만 질 뿐 국민 개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두고 과거 긴급조치의 공범으로서 부역했던 역사를 되풀이했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이제라도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습니다. 구미TV 뉴스 조아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어찌 여기서 끊겠는가? 그동안 어렵사리 길들여온 지겨운 이 길을, 흙먼지 날리는 이 길을 헤엄쳐 가지 않겠는가? 총장 직선제 이행을 외치며 투신하여 숨진 고 고연철 교수의 시 평사리 송사리의 일부입니다. 송사리처럼 시류를 거슬러 도전하고 싶었던 시인이자 국어 국문학 교수인 부산대 고연철 교수가 지난 17일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하며 본관 4층 국기개양대에서 몸을 던져 큰 충격을 주었는데 김영태 교육을 바꾸는 세임 대표와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총장 직선제를 두고 지금 투신한 겁니다. 그 배경 설명이 궁금한데요. 네, 이 슬픈 소식을 많은 언론들이 다 보도했고요. 특히 오마이뉴스나 몇몇 언론들은 좀 깊이 있게 그 행간까지 분석하고 있는데, 그걸 참고로 좀 보면 1987년에 6월 항쟁 있지 않았습니까? 그 6월 항쟁의 결과로 그 대통령 선거 직선제만 가져온 건 아닙니다. 총장 직선제를 통한 학내 민주화로 이제 그 총장 직선제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그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그 구조조정과 그 재정 지원을 미끼로 압박을 하면서 그 총장 직선제를 폐지시켜 왔거든요. 그동안 고연철 교수의 투신과 죽음에 정말 많은 단체들이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한국 작가회의와 부산 작가회의 성명서를 좀 보면요, 그 애도 성명에서 아직도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이 필요한 시대인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작가회의는 대학 총장 직선제는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그런데 그 총장직 직선제 폐지를 요구해온 정부의 속셈은 대학을 정부의 입맛대로 길들이고 교육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어서 정부와 대학의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대부분의 대학은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고
정부가 권하는 총장 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이다. 이러면서 부산대 국문과 교수이자 말씀하신 시인이고 평론가이신 고현철 교수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아직도 그 비민주적인 행태, 이거에 맞서는 최후의 선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그 고현철 교수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무시한 정부의 퇴행적인 인식과 정책에 항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중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호소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 정부는 마땅히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아울러서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산대는 조속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총장을 선임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사람의 학자, 한 사람의 시인, 한 사람의 평론가였던 고인이 남긴 더 이상의 무뎌져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정신을 우리는 오래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고 교수가 남긴 그 유서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네, 고현철 교수께서 유서를 남겼는데요. 그걸 보면 교육부가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후보를 임용하지 않아서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교묘하게 민주주의는 억압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큰 문제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 있다. 이 무뎌 있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구하면서 그는 시국선언에 여러 번 참여했지만 개선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 이렇게 개탄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치 않은 지난날 그 민주화 투쟁의 방식이 충격요법으로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이런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부산대 학교는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 중에 하나다. 그리고 대학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다. 그리고 유서 마지막 부분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면 당당하겠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교수님, 교육부가 왜 그렇게 이 총장이 직선제를 이 폐지에 대해서 열어오는지 좀 궁금한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이 비극은 이제 2011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 MB 정부는 그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총장 직선제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총장 직선제는 평교수들의 손으로 총장을 뽑는 직접 비밀 평등 선거제도입니다. 폐지 명분은 직선제가 교수들을 어떤 정치화한다. 정치화를 불러서 교육 연구 분위기를 해친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은 당연히 반발했고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교수들에게 직선제는 과거 민주화 시기 대학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그나마 자율성을 얻게 된 상징적인 거였는데, 그런 자부심이었는데 뺏기게 됐으니까요. 그러자 교육부는 이번에는 재정 지원, 사업 등의 평가 지표에 직선제 폐지를 교묘하게 반영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평가 하위 15% 대학은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지정해서 학과 통폐합 등을 유도하려고 했죠. 결국은 그 9월에 5곳, 구체적으로 강원대, 부산교대, 충북대 등 이런 지방대가 하위대로 지정이 됐습니다. 주된 이유는 황당하게도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아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100점이 100점 중에서 5점이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국공립대 대학들은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위기의식을 느낀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 결국 2012년 4월에 교육부의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이 평가를 앞두고 직선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대학 교수들이 강하게 그 교육부와 대학 본부의 압력에 버텼지만 국립대 32개 중에서 6곳,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목포대, 한국방송통신대만이 직선제로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마저 다시 9월에 부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 지정을 앞두자 결국은 다
직선제를 폐지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교육부 앞에. 그러자 이제 교육부는 9월 하위대학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목적이 직선제 폐지에 있었다는 걸 교육부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직선제 폐지에 대한 압력을 유지했고요. 그래서 교육부는 2013년 10월에 전국 그 국립대에 보낸 공문에서 총장 선출에 관한 학칙 등의 그 재개정 완료 여부 등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통보했고요. 그리고 각종 그 재정사업 지원에 변함없이 직선제 폐지가 평가 지표로 반영됐습니다. 직선제를 반드시 없애겠다는 교육부의 뜻이 관철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는 이것도 모자라서 그 총장 임명 재청 거부도 하는 등 여전히 뭔가 슈퍼 갑의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총장 직선제 가지고 만족을 못했는지 이번에 이제 경북대, 공주대, 방통대 등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서 교육부에 임용 재청을 이제 올렸어요. 그런데 교육부는 뭐 뚜렷한 사유도 없이 재청을 거부해 버렸고요. 거부당한 후보자들은 당연히 교육부와 소송 중입니다. 그 중에 한 분, 그 한국방송통신대 그 유순호 교수는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분은 검정고시 출신의 방송통신대 학사학위를 받고 이후 총장 후보가 된 분이라서 이분이 앞으로 어떤 총장 행보를 보일까 기대가 컸거든요. 그런데 기대가 금방 그 아주 산산조각이 났죠. 왜냐하면 교육부가 사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청 거부 공문을 그냥 보냈기 때문입니다. 유 교수는 이제 답답한 마음에 여러 번 사유를 알려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유 교수의 말입니다. 짚히는 건 MB 정부 때 딱 한 번 그 민주주의 퇴보를 우려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총장 후보에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난 1월에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가 교육부로부터 미운털 박히는 게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않고 떳떳하다.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대학의 자율권을 위해서 싸워서 이름을 남기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 고연철 교수의 어떻게 보면 투신 자살 이후에 그 김기섭 부산대 총장이 책임을 지고 어쨌든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어떤 뭔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밝혔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지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문도 가지 않았고요. 오늘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가 열렸는데 오늘도 그 총장 직선제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고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어서 이제 대학 교수들이 그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회 모임 등 7개의 교수 단체들이 앞으로 공동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임시총회 안내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장소는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입니다. 회의 목적은 자격상실 대의원 심의 및 임원 선출, 그리고 콘텐츠 생산조합원 참여 방안 보고 등이 이뤄집니다. 정족수 미달로 임시총회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대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도 최선 다하겠습니다.